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시작의 조건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양국 간의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 특별히 중국의 산동성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도 일본에 와 있었던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기의 조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호소했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1882년 수신사 박영료 일행 사절에 동행했던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으로 일본에 와 있었던 이수정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요코하마에 기거했던 이수정은 뉴욕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많은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의 시대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사들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를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할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그 이름 없는 한 회심자가 보내는 편지는 미국의 기독교 주간지 뉴욕에서 발간되었던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 제1호로에 실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선교를 호소했던 그 편지가 크게 호응을 얻자 보다 많은 독자를 갖고 있었던 미셔너리 리뷰에 다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셔너리 리뷰의 편집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귀한 영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수정은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불렸고 그의 편지는 특별히 미국의 북장로교회를 자극시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운다면 아마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겁니다. 처음에는 2사람 정도의 교사와 한 사람의 의사를 보내어 시작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조선은 의술을 모르는 나라로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할 일은 조선의 서울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3사람을 보낼 형편이 못 된단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전해졌을 때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낙스도 미국 선교본부에 조선 선교에 적기가 왔다고 이렇게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중국 산동성 지부의 선교사 레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뉴욕의 선교부에 의례와 교육을 통해서 조선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선교를 재촉을 합니다. 이수정의 편지와 동북아 선교사들의 선교우서는 미국 북장로교회를 자극시키고요. 특별히 미국의 기업인으로 뉴욕 브루클린에 있던 라파이에트 장로교회 교인이고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 부원이었던 맥 윌리엄스를 감동을 시킵니다. 맥 윌리엄스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선교헌금 $5,000를 쾌척했고요. 이 헌금이 조선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또 중국과 인도, 일본으로 향해 있던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의 방향을 돌려놓게 됩니다. 산정성을 위해서 중국에 파송된 알렌이 조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1884년에 조선에 파송이 되었고요. 이어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헤론이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그 기독교 시작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전라도 옥과 지금의 곡성 출신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왕후 민씨가 대구를 빠져나가서 충주로 피신을 하는데 그 무사히 피신시켰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왕실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이 후원을 해서 이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그 일을 다 끝내고 그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은 일본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코하마에 그 박영효와 함께 도착했을 때 이수정은 바로 그 이틀 후에 도쿄에 있는 농학자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습니다. 일본 근대 농업의 기수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 근대 농업과 일본의 근대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쯔다센의 집에서 이수정은 한문으로 된 산상수원의 족자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을 때 쯔다센은 이 조선 유학생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문 성경을 건넵니다. 그리고 쯔기츠 교회에 아스카와 도루라고 하는 목사를 소개를 합니다. 이 야스카와 도루 목사가 있었던 쯔기츠 교회에 1882년 크리스마스 예배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강한 회심의 체험을 이수정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무개월 만이었던 그 다음해 4월 29일에 40세의 나이로 도쿄에 있는 로게츠초 교회에서 제일 미국인 선교사 조지 낙스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수정은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일본 기독교계에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여러 교회에서 또 일본에 있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이수정을 초청했고 이수정은 가는 곳마다 조선 선교를 부르짖습니다. 이수정에 대한 그 소식은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한테 곧바로 알려졌고요. 특별히 이수정은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된 헨리 루미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선어 성경을 번역해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1883년 6월에는 한문 신약 성서에 토를 달았던 현토 한안 신약 성서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조선 선교를 했을 때 얼만큼 많은 핍박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천주교 입조선 사실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1884년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간행을 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을 번역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맥클레이의 요청으로 감리교 교리 문답서를 조선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맥클레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1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자신을 후원하고 있던 가우처로부터 조선 선교를 부탁받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도 이수정은 그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이스로부터 조선어 성서 번역을 부탁받고 그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수정을 한번 쫓아가 보니까요. 이 복음의 영역을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의 영역으로 그치지 않고요. 동포, 곧 조선 민족의 구령까지로 확대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개화파고 조선의 개화 체제, 특히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 사람의 영혼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이 우선의 목표가 되는, 그리고 근대 문명인 철도나 기선이나 그것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신앙의 경지에 도달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선교사 파송을 해달라고 미국 뉴욕 북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요.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3일 만에 그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죠. 그 이후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조선 정부가 어떤 정보를 듣냐면 갑신정변의 주동자들이 도쿄에 있는 조선의 유학생들과 자주 접촉을 가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안종수 등을 파견을 해서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돌아오라고 유학생들의 귀국을 종용을 합니다. 이수정은 다른 유학생 5명과 함께 1886년 5월 28일에 귀국을 합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는 이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제가 조선조정의 기록을 보니까 이수정이 김옥균 일파,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조선조정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수정은 갑신정변을 비판했고요. 그런 이유로 이 김옥균 등과 이 망명객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의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조선으로 침입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또 돌았는데, 이수정은 이러한 내용을 조선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 내부에서는요, 김인식이나 박정양 등 개화파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고요. 고종임금 자신도 그 개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수정 같은 인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1886년 귀국 이후에 조선의 기록이나 한국의 역사에서 이수정의 활동이나 족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에 와 있던 파슨이라고 하는 그 북장로계 선교사가 이수정이 한국의 첫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박찼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수정이 배교를 선언했을지도 모른다. 그랬을지라도 조선 정부는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수정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일파도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서인 종교 서적인 성경을 번역했고요. 더더군다나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선 민초들을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 단발을 실행하면서 전통적인 조선의 의식을 거부했거든요. 이런 조선 조정은 굉장히 그때까지도 완고했고 개화를 꿈꾸었지만 완고했고 미국과의 수교를 했지만 조선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체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수정 자신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조국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때든지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도쿄에 있을 때 늘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국했고 죽임을 당했을 때가 1886년입니다. 이미 알레니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헤론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이들을 허락했던 것은 의례와 교육의 영역이었지 신앙의 영역을 허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개화파 등장 이후에 고종임금은 중국을 사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도 버렸습니다. 유학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오직 개화를 통하면 천국의 석방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임금은 서양 종교의 수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화 지식사회는 조선이 가장 약하고 남달리 빈곤한 나라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라가 부국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국과 통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양 제국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필요했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또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급박한 국제 형세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고 부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이나 고종임금이 볼 때 기독교 선교사들은 오직 부국 강병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양 근대 문명의 도구여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수정의 죽음에서 확인되었듯이요. 서양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했고요. 위정척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지식사회도 기독교의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제한 선교사들의 활동 영역은 의례와 교육 선교였고요. 활동지도 서울과 개항지였던 제물포로 제한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 본래의 복음을 확대시키고 보존해야 했지만 동시에 기독교에는 근대 문명의 통로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야 그것이 기독교 시작의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겠지만 의례와 교육 선교로 초기 선교가 제한되었지만 묘하게요. 그 의례와 교육 선교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시작은 제한되고 그 한계가 그어져 있었지만 기독교 복음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